안녕하세요. 테슬라 카월드입니다. 테슬라 보쉬 음료를 제공하던 도중 갑자기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격 조종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해 매우 대담한 발언을 했으며, 이 새로운 테슬라 모델은 내년 초 대규모 출시를 앞두고 상당히 인상적인 업데이트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차량이 머지않아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 등장하게 될 것이며 누구나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머스크가 말하는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은 테슬라와 웨이모 두 곳이며, 두 회사 모두 무인 호출형 승차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오스틴 시내 주행 구간에서 세이프티 모니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 요원이 조수석에 탑승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이 요원이 운전석으로 이동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호출형 서비스에서는 항상 세이프티 모니터가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테슬라 로보택시가 올해 말까지 어떠한 안전감시 장비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은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약 3주 내에 오스틴에서는 차량 안에 아무도 없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운행될 것입니다. 조수석에도 아무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은 머스크가 올해 초 제시했던 일정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오스틴에서 운행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2025년 말까지 세이프티 모니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도 머스크는 X에서 안전운전자는 초기 몇 달 동안만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연말까지는 안전운전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오스틴의 상당 지역에서는 최소한 안전운전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불과 몇 달 안에 해당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발언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공공도로에서 감시 인원 없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는 단계가 이번 달에 준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강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웨이모는 처음부터 테슬라를 상대로 경쟁할 기회가 없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테슬라가 승객만 탑승한 상태의 자율주행 주행거리에서 웨이모보다 적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X에 게시된 것입니다. 실제로 웨이모의 안전 데이터는 현재 기준에서 테슬라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두 회사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서비스 구역 설정을 놓고 반복적으로 충돌해 왔습니다. 웨이모는 대도시 중심의 제한된 지역에 사업을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테슬라 차량에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회사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는 자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만을 사용하는 반면 웨이모는 여러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차량 모델을 혼합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시각 인식만을 사용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이모는 라이다를 포함한 다중 센서 조합에 의존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를 비효율적이고 구식이며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테슬라의 로보택시 차량은 약 30대 수준에 불과하며 모델과 사이버캡이 혼합된 형태로 약 647.5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구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테슬라가 원한다면 이르면 내년에 오스틴 도로 위에 10만 대의 로보택시를 투입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요소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세이프티 모니터입니다. 이 인간 요소가 유지되는 한 대규모 확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차량 수가 늘어날수록 테슬라는 더 많은 안전 요원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려는 역할입니다. 이런 구조는 명백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자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미 완전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에서는 약 30초마다 새로운 차량 1대가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치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이버캡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더욱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차량이 단 5초 만에 조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델 Y보다 훨씬 적은 부품 수를 갖는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로보택시의 안전 좌석에서 인간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테슬라가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단계입니다. 11월 말 공개된 로보택시 업데이트에서 테슬라는 차량 내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른바 캐빈 카메라 분석과 오디오 분석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인간 세이프티 모니터가 수행하던 모든 역할을 소프트웨어가 대신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이나 승객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은 즉시 테슬라의 지원팀에 신호를 보내며 그 결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객이 이동 중 방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병목 지점이 내년에 해소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다음 목적지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입니다. 테슬라는 11월에 주 교통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이미 취득했으며 초기 정황에 따르면 피닉스에서도 오스틴과 유사한 감독형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닉스 이후에는 2026년에 라스베이거스, 댈러스, 마이애미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야심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로보택시 업데이트는 여러 신규 국가 사용자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호주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에 멕시코와 캐나다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닙니다. 수십 대의 감독형 차량에서 출발해 인간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도약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자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미 완전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에서는 약 30초마다 새로운 차량 1대가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치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이버캡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더욱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차량이 단 5초 만에 조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델 Y보다 훨씬 적은 부품 수를 갖는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로보택시의 안전 좌석에서 인간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테슬라가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단계입니다. 11월 말 공개된 로보택시 업데이트에서 테슬라는 차량 내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른바 캐빈 카메라 분석과 오디오 분석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인간 세이프티 모니터가 수행하던 모든 역할을 소프트웨어가 대신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이나 승객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은 즉시 테슬라의 지원팀에 신호를 보내며 그 결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객이 이동 중 방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병목 지점이 내년에 해소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다음 목적지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입니다. 테슬라는 11월에 주 교통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이미 취득했으며 초기 정황에 따르면 피닉스에서도 오스틴과 유사한 감독형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닉스 이후에는 2026년에 라스베이거스, 댈러스, 마이애미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야심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로보택시 업데이트는 여러 신규 국가 사용자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호주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에 멕시코와 캐나다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닙니다. 수십 대의 감독형 차량에서 출발해 인간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도약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새로운 시연 영상에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음료를 제공하던 중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이 사건에 일론 머스크 본인조차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정확히 발생했는지, 왜 옵티머스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는지,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어떤 부분이 손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테슬라 봇이 과연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테슬라 봇의 전도 사고는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곧 대량 생산 단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 테슬라 봇 사고의 실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로봇이 현재의 기대에 부합할 만큼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인간조차 넘어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다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인해 균형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험과 개발 단계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어 시스템과 센서가 아직 100%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의문을 낳는 이유는 단순히 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테슬라 봇이 보행 중이거나 달리거나 점프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로봇이 거의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팔만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영상에서는 테슬라 봇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집으려다 주변의 병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장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고 쓰러지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가장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은 로봇이 제어를 잃는 바로 그 순간 팔을 머리 쪽으로 휘두르는 동작입니다. 마치 머리가 아프다, 잠깐 쉬어야겠다는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옵티머스 사고에 대한 반응을 보면 대부분의 댓글과 기사, 그리고 분석가들은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순간 옵티머스는 자율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원격 조종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옵티머스는 인근에 있던 테슬라 엔지니어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고 로봇이 넘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 엔지니어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들어 올렸다는 해석입니다.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손을 들어 머리 쪽으로 가져가는 동작은 원격 조작자가 급히 가상현실 헤드셋을 벗는 움직임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로봇 자체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면 상당히 명확합니다.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해 보았거나 원격 조작 시스템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동작을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 있거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던 테슬라 직원 또는 원격 조작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작 도중 헤드셋을 벗었고 옵티머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헤드셋 제거 동작을 그대로 재현한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10월 초 테슬라 옵티머스가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는 쿵푸 시연을 선보였을 때도 사람들은 즉각 해당 장면이 원격 조종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동작이 원격 조작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의한 동작이지 원격 조작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의 최근 전도 이후 많은 시청자들은 인공지능으로 구동된 쿵푸 훈련 장면조차 거짓이라고 즉각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는 해당 시연이 사전에 안무처럼 설계된 퍼포먼스였으며 설계와 테스트에 수천 시간의 엔지니어링 작업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었습니까? 아니면 원격 조작이었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격 조작은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이런 방식으로 제어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전반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프리몬트에 위치한 옵티머스 연구실에서 촬영된 여러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활용해 로봇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이 영상들에서는 작업자들이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한 채 로봇에게 동작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머리에 장착된 카메라와 기록 장비가 들어있는 무게 13.6kg에서 18.1kg에 달하는 대형 배낭을 맨 차에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물컵을 집어들기, 옷을 개기, 커튼을 당기기, 테이블을 닫기, 앞뒤로 걷기 같은 동작들이며 이 모든 움직임과 제스처는 옵티머스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며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기록됩니다. 이들은 매일 수시간씩 끊임없이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으며 이 직무는 실험실 안에서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 작업자들은 테이블을 닦는 일부터 시작하며 경우에 따라 수주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한 전직 직원은 한 걸음 이동해 표면을 닦고 초기 자세로 돌아온 뒤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과정을 쉬는 시간까지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차에 동일한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어깨 부상이나 허리 통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아직 그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나 일정 수준의 개선은 이루었지만 옵티머스를 공공 환경에서 완전 자율로 운용할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가 여전히 원격 조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테슬라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병을 쏟아뜨린 뒤 의식을 잃은 것처럼 뒤로 넘어지는 장면은 이 로봇을 실제로 자동차 공장에 투입해 인간 작업자와 함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이렉 테크놀로지는 가정용 보조 로봇 너의 사전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시험 단계에서 복잡한 작업은 원격 조작으로 처리될 것이며 동시에 인공지능 기반 자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보다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의 개발 기간이 지난 뒤 공개된 마이애미 시연 장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옵티머스의 예상 가격인 약 29,511만 원의 원격 조작 장비와 조작 인력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농담 섞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버전은 여전히 옵티머스 2.5입니다. 옵티머스 젠 3은 원격 조작이 아닌 완전 자율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본 하나의 가설은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2.5 버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뒤 내년 1분기에 젠 3을 공개하며 모두를 완전히 놀라게 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단숨에 바뀔 것입니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의 전환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세미에 대한 최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세미를 새롭게 도입한 고객사 중 하나인 DHL은 이 주간에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 트럭은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펩시코와 사하의 운전자들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이 트럭으로 은퇴하고 싶다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세미를 주로 단거리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었던 기업들조차 지금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차량이 장거리 운송을 지나치게 잘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비용 또한 디젤 트럭은 물론 기존 전기 트럭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테슬라는 가벼운 홍보용 촬영이나 시험 주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미를 곧바로 적재 중량 34만 1919kg을 실은 상태로 약 627.6km의 실제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 전체와 트럭 운송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세미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이 전 구간을 완주했고 도착 시점에도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주간의 테스트 동안 DHL은 세미로 총 4,828km를 주행했으며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80.5km를 유지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킬로미터당 1.07kWh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 트럭에서 관측되는 킬로미터당 1.24에서 1.37kWh보다 눈에 띄게 우수한 수치입니다. 트럭의 뛰어난 성과를 강조하며 DHL 서플라이 체인 북미 운송 부문 사장인 짐 몽크마이어는 테슬라 세미 시범 운행이 기대를 뛰어넘었고 단 한 번의 운행으로 DHL 화물을 장거리로 문제없이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DHL은 세미를 하루 약 160.9km의 배송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연속 주행으로 804.7km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주 1회 정도의 충전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DHL에 따르면 세미는 연간 약 45.4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테슬라가 생산량을 확대하는 2026년에는 세미 추가 주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